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덕수의 황준엽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김성주 변호사님이 해주신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맡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사업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이거는 이제 세상에 나오면 정말 대박을 칠 사업이다. 그런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만약 현행법에 위반이 된다면 혹은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사실 이것이 세상에 나와서 실현이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런 경우에 나는 내 아이템을 어떻게 세상에 실현할 수 있을지, 세상에 구현해낼 수 있을지, 관련 규정이 내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간단한 양력이고요. 지금 현재 법무법인 덕수에서 7년차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처럼 사실은 젊은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제 혁신을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신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는 이제 변호사가 되고자 이런 스타트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일단 간단하게 저희 사무실의 동료 변호사님께서 겪으신 사건을 예를 들어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타다와 고고싱 론마켓의 사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현재 규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말씀드렸던 저희 사무실에 계신 동료 변호사님의 사진인데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이제 킥보드를 평소에 잘 활용을 하시는데요. 킥보드를 타시다가 이제 킥보드가 부서지고 넘어지게 돼서 다치신 사진입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잠깐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셨다면 일단 증거 자료들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손된 사진, 상처난 부위, 그리고 실제 내가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들였는지 이런 영수증 같은 것들을 다 확보를 해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요즘에 이제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는 다 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그 공유 킥보드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그 앱에서 안내된 대로 이제 보험구금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내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 사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사실은 공유 킥보드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공유 킥보드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정말 일상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발견이 되고 있죠. 이런 공유 킥보드 리걸 이슈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10일부터 시행돼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해결되긴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즉 이제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개념을 정하고 있는데요. 공유 킥보드가 쉽게 말해서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쟁점이 됐습니다. 만약에 도로교통법상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킥보드가 해당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지금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기존에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탑승을 하면서 헬멧 같은 안전장치를 또 써야 되는지, 당연히 이제 킥보드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면 그런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과연 킥보드가, 쉽게 말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일반적으로는 오토바이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킥보드랑 오토바이는 사실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이 예정 중인 법에는 이 공유 킥보드를 개인용 이동 장치라고 해서 별도의 개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안전모 같은 경우도 착용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같이 이제 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니까 1인용인데 다른 동승자를 태워서 같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또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운전면허와 관련해서는 공유 킥보드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도록 규정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의 사례입니다. 제가 일하는 영역이 이제 변호사 업무 영역인데, 사실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좋은 변호사를 구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도움을 청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에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편하게 변호사의 어떤 개인 정보라든가 혹은 나의 사건을 잘 맡아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줄 변호사를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실제로 어떤 요소들을 조금 같이 활용을 했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변호사들의 인맥이라고 하죠. 인맥 지수.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이 변호사가 같은 동기 중엔 어떤 사람이 또 있고, 또 고향은 어디고, 또 뭐 과거 연수 경력이 있고, 혹은 이제 판사나 검사 같은 정강한 경력이 있는지를 점수로 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산출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어떤 앱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개인 정보잖아요. 변호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내밀한 영역의 개인 정보일 수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런 점수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격권 침해의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1년도에 대법원까지 이것이 사건이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해서 권리 침해를 당한 원고 당사자, 그러니까 변호사죠. 변호사 당사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 지수를 공개하는 표현 행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변호사들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매우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운영자의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 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다. 라고 해서 이제 정보 주체인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앞에 소개한 사례들은 굉장히 어떤 사회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어떤 규제에 막혀서 조금 잘 실현되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그런 플랫폼이 사실은 타다죠. 이와 같은 규제 때문에 조금 사업이 막힌. 간단하게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처음 시작과 또 이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재판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그 재판이 어떻게 났고 그 이후에 또 법이 개정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돼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그 타다 서비스는 2018년 10월 8일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비슷한 유형의 어떤 새로운 방식의 사업들이 있었죠. 카카오 카풀과 같은 서비스 앱이 나와서 이제 사실 그것도 택시 업계에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갈등 때문에 이제 국토부 같은 곳에서는 택시 플랫폼 상생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타다 서비스가 운영이 되면서 이제 택시업계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거쳐서 재판까지 가게 됐죠. 그러니까
여객운수법 위반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19일에 올해 2월 19일에 그 결론이 났는데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타다의 서비스가 여객운수사업법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법원이 내린 것인데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그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이제 법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은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타다 서비스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었죠. 이제 예외적으로 뭐 공항을 가는 타다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안 되도록 이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담인데 최근에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타다가 이제 부산 지역에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재원의 규제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타다가 과연 어떻게 현행법상 가능했었던 것인지, 이제 과거 개정 전 법이죠. 개정 전 법상 어떻게 가능했었던 것인지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거 법령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그런 이제 운송 업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서 규정에 예외를 두고 있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승합차를 알선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 밑줄 친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인데 이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6인승 이하의 승합 차량을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던 것이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법령의 규정상은 사실 명백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이제 파고들어서 타다는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런칭을 했던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이제 시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또 이제 소비자들부터 큰 이제 반응을 얻자 택시 업계에서는 큰 이제 위협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었고, 이게 과연 이제 어떤 혁신, 규제를 혁신해야 되는 분야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입장은 사실 조금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 처벌인 것은 어떤 개인에게 굉장히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 해석해야 된다. 법에 규정된 대로 해석해서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하지 함부로 확대 해석해서 취지를 확대 해석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재형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형 법정주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이 법령상은 명확히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정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개정법을 보시면 그 34조 1호 바목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6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종전과 동일한 건데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금지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항이나 항만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 그리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예외 조항을 둬서 이제 기존의 타다 서비스는 더 이상 이제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타다 대표가 성명도 내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사회적인 조금 어떤 논의나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게 택시 제도를 기존 틀대로 운영하는 거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다. 조금 다른 방안을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자라는 개편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택시의 모빌리티가 있고요. 또 이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개 플랫폼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티택시나 이런 것들도 이제 중개형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은 이제 기존의 이제 택시들, 가맹사업자 등록이 된 택시들인 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플랫폼 운송 사업, 그리고 플랫폼 가맹 사업, 그리고 플랫폼 중개 사업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자라는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운송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의 운송 사업 허가 차량, 이제 외관 등을 규제를 완화해서 이걸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자라는 그런 형태고요. 플랫폼 가맹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택시의 어떤 결함이라든가 현 가맹사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이어가자라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도권에 편입을 해서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도 사실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해서 이것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아직 전동 킥보드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 전동 킥보드 사업을 하려면 관련되는 법령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 전동 킥보드니까 전기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관련 법령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 기준이 되고요.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과 또 사고 발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그리고 이제 이것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위치정보보호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같은 법률들이 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이제 PG사와 같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도 받게 됩니다. 참 법이 많죠. 규제하는 법들이 참 많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고 갑갑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실현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원래 종전에는 자전거 도로에서의 주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지금 바로 설명드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서 실현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 이제 일대 지역을 딱 정해서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법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제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거기서는 이제 새로운 기준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 전동 킥보드 이용 기준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만 16세 이상이었는데 만 13세 이상으로 이것을 낮추고,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기로 이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2종 보통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면허 없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모 등 보호 장비는 의무 착용해야 하지만 이제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법령 때문에 많은 규제가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럼 나는 내 사업을 접어야 하냐? 사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정부도 사실 고민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전체의 어떤 이익을 증대하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것을 기존의 법률 때문에 못하게 한다?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법령의 규제 때문에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규제 샌드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5가지 법률을 기본 법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일 총괄적인 법률인데요. 이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총괄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한 그런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 방향은 원칙은 우선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후 규제 방식을 이제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규제 방식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포괄적으로 안 된다, 네거티브 방식을 이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산업융합, 또 하나가 ICT 융합, 또 3번째가 금융혁신, 4번째가 지역혁신입니다. 산업융합의 경우에는 산업융합촉진법이 근거 법률이 되고요. ICT 융합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 법률이 됩니다. 금융혁신의 경우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근거 법률이 되고요. 지역혁신의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별법이 근거 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융합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자부 관할이 되고요. ICT 융합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부가 관할이 됩니다. 과기정보통신부 관할에 속합니다. 또 금융혁신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관할에 속하게 되고, 지역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 어떤 제도에 의해서 내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규제혁신 3종 세트라고 이제 흔히들 부르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규제의 신속 확인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빨리 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규제가 있는지,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현재 법령상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확인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신속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의미가 없어지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신기술, 신산업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그 관할 부처가 이것에 대해서 회신을 해줘야 되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이것은 규제가 없는 걸로 간주가 돼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시 허가 제도입니다. 그 안전성과 혁신성이 검증된 어떤 사업인데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또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시장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 허가를 통해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결을 통해서 이제 최대 2년을 허용을 하고, 추가로 해서 연장해서 2년을 더 이제 허용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증을 위한 특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 내가 사업을 하려는 아이템에 관련된 법령이 매우 모호하고 불합리합니다. 또 임시허가가 다른 게, 관련 법령상 내가 하려는 사업이 금지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제품, 신서비스에 대한 검증을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실제 제도화되고 이것이 이제 세상에 나오려면 검증이 필요할 텐데, 금지 규정이 있지만, 이런 기존 규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한을 둬서, 지역과 같은 제한, 또 뭐 규모의 제한, 혹은 한시적인 기간의 제한을 둬서 이것을 허용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신기술이나 서비스 테스트를 허용해서 일단 시험 검증을 하는 거죠. 일정 기간을 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2+2년 동안 허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에도 완화가 원칙이긴 하지만 무조건 완화를 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안전장치 3종 세트라고 해서 요런 경우 세 가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에 의해서도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을 점검해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 부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실증 테스트를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규제 특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규제 신속 확인입니다. 그 새로운 융합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나 허가 기준 요건 등을 신속하게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사업이 기존 법령상 어떤 요건을 갖춰야 실제 실현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규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가 산업부, 이제 아까 네 가지 주무 부서가 있겠죠. 그 네 가지 영역에 따라 주무 부서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산업부에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업융합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서가 되는 거고, ICT 융합의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금융혁신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그리고 지역혁신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주무부서가 됩니다. 요 해당 부서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부에서 중앙행정기관 혹은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 돼서 관계행정기관에서 30일 이내에 허가 및 필요 여부를 산업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선 다시 신속 확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통해서 좀 활용이 된 그런 실제 예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자율주행 셔틀버스입니다. 사실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사실은 기존 법령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차량과 달리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검사나 운행 요건, 또 인허가 등에 대한 확인이 조금 모호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 상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정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모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통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통해서 무인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허가 기준, 운행 요건 등 관련 규제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증권 기반 거래소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자증권 제도가 지금 도입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해외 업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서비스의 구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관련 플랫폼 구축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 관련 법령이 미비하거나 이제 불분명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행 관련 법령상 어떤 요건 하에 내 사업이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규제 신속 확인을 활용할 수 있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증 특례입니다. 실증 특례의 경우에는 새로운 융합 제품, 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시험 검증하기 위해서 제한된 구역, 기간, 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기준은 새로운 융합 제품, 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규격 요건이 법령에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이미 존재하는 기준 요건 적용이 곤란한 경우, 세 번째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례 결정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고요. 신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성, 안전성, 시험 검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특례 여부를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것이 위험성을 안고 있는 다소간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일 수 있으므로 손해 발생을 예상해서 반드시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실증 특례를 받은 융합 신제품 서비스로 인한 안전사고 및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 또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산업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관계행정기관은 규제 특례 결과를 통해서 법령이 정비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기존 법령이 이런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예정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법령 개정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절차를 개괄을 해보면 사업자가 신속 확인 신청을 먼저 하고요. 관련 주무부서에 관계행정기관에 산업부가 관계행정기관에 관계행정기관 통보를 하고 위원회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특례 여부 및 범위 심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주무부서인 산업부가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실증 특례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래서 사업자는 실증 특례를 부여받게 되면 이제 책임보험 가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런 실증 특례를 통해서 빛을 본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죠. 그 스마트 앱을 활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운행하는 전동 킥보드 대여 공유 서비스인데,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서 보도 주행 및 주차 등이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증 특례를 통해서 이제 작년에 우선 이제 운행이 되었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아까 잠깐 먼저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좀 제도권 안으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 점검인데요. 도시가스 배관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안전조치나 점검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도 이걸 정기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사람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하 터널이라던가 이제 매설구역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드론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사람이 했을 때 어떤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현행법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상정하지 않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증 특례를 통해서 이제 허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R, AI 등 기술 완성도를 제고하고 서비스 효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증 특례를 실제 이 경우에 부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서울 지하철역 중심의 공유 숙박 서비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해외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은 다들 좋아하시죠.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떤 이런 숙박이나 여행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플랫폼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내가 이제 방이 좀 있고 이 방을 항상 사용하지는 않고 혹은 집이 있는데 이걸 내가 주로는 이제 뭐 세컨드룸이라든가 혹은 이제 여기서 잘 안 살고 다른 곳에서 이제 산다. 이런 경우에 이 집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투숙객들이 내 집을 활용해서 어떤 좀 부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에어비앤비만 있나? 내 집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셨던 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한 게 이제 서울 지하철역 중심으로 공유 숙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내용은 이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울 지하철역 인근에 일반 주택을 내국인에게 이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제 숙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실증 특례를 신청을 한 겁니다. 이걸 좀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십시오. 근데 현행법상은 이제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국회 정부 등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 제도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심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허용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 숙박, 그 서울역 지하철 근처에 있는 공유 숙박 호스트 4,000명을 딱 한정을 해서 허용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증 특례를 통해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존의 어떤 숙박 플랫폼이 확산되는 것을 좀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누릴 수 있었고, 다만 이제 사실은 이것이 어떤 안전장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숙박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불편을 겪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에 대한 보완 장치도 당연히 마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안전 문제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신청 기업에게 호스트 및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제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네, 다음은 임시허가 제도입니다. 임시허가 제도는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서 임시, 이제 2년 이내죠. 2년 이내로 허가를 해주고 다만 이제 1회 한해서 이제 그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준은 일단 새로운 융합 제품 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규격, 요건이 법령에 없는 경우, 또 이미 존재하지만 기존의 법령의 기준 요건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이제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례 결정은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신제품 서비스를 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임시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아직 안전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제 산업부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소관기관은 임시허가 받은 서비스 관련해서는 근거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법령 정비가 이 임시허가를 뭐 6개월을 부여했다 혹은 1년을 부여했다 했는데 그 기간 안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제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업자는 임시허가 신청을 주무부서에 신청을 하고요. 주무부서는 이걸 관계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주고 관계행정기관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게 되면 산업부는 다시 사업자에게 승인 통보를 해주고 관련 조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허가를 통해서 이제 허가가 이루어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 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단순히 온오프만 가능한, 그리고 그냥 정말 이제 눌러서 꺼야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LED 조명이 많이 상용화되고 단순히 꺼지고 켜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조명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밝기 정도도 다 나눠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명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현행법으로는 이것을 허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서 LED 조명 시스템, 이제 KC 안전 기준이 제정이 완료가 되면 최종 KC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이에 따라서 KC 안전 인증 획득을 전제로 임시허가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사례는 라떼아트 3D 프린터인데요. 여러분들 카페에 가시면 이렇게 뭐
라떼라든가 이런 것들에 예쁜 그림이 그려지거나 하면 굉장히 사실 먹기 전에 기분도 좋고 이제 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이제 사람의 기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3D 프린터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다양한 모형들이 정교한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 그렇다면 식품 첨가물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첨가물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그 규정에는 식용색소 사용처는 명시되어 있는데 그 커피류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시장 출시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시허가 신청을 이제 했고, 이거는 사실 이제 누가 봐도 좀 이제 기존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제 안 되는 것이지 사실은 뭐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효용이 높은 신용합 제품이고 이제 사용량 제한을 하면 사실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임시허가를 부여를 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정비로 연계가 되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허가 실증 특례 없이도 그 유연한 법령 해석이나 정책 공고를 통해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그런 사례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자영수증이죠. 요즘에 이거 뭐 다 전자영수증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기저기서. 근데 이제 기존의 법률상 사실은 다 종이영수증을 상정을 해서 제도를 짜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가 지금 법령이 모호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디지털 매출 전표 제공 서비스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여신금융협회가 관련 약관을 개정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 전표 비용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이제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현재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그 화장품 내 호기성 미생물 한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1g당 1,000개 이하로 제한이 되는데, 요거를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인체 친화적 여성 외음부용 화장품 시장 출시를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이 또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 안구 굴절 검사 서비스인데,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제 안구 굴절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안구 굴절 검사가 이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불분명해서 이제 하지만 이걸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앱 사진 촬영을 통해서 안구 골절 검사를 진행하고 근시, 난시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비의료인도 이제 이걸 할 수가 있게 된 거겠죠. 예. 이런 어떤 규제 혁신의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유 경제 사례인데요. 첫 번째 이제 공유 주방입니다. 저희 이제 비슷한 사례들을 사실 상담한 적이 있는데, 제 현행법상으로는 그 어떤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이제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이제 주방 구획별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공간에 두 개의 어떤 음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A라는 사업자가 뭐 족발을 판매한다. 근데 B라는 사업자는 나 여기서 같이 분식을 좀 판매를 하고 싶다 이랬는데, 이제 하나의 주방에서는 두 개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이걸 이제 개선을 한 겁니다. 그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하고요. 공유 주방 형태의 영업 신고를 하고 공유 주방 내 생산 제품의 B2B 유통 판매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제 개선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리고 그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입니다. 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반반 택시라고 있죠. 그래서 그 기존 택시는 사실 합승이 금지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특히 서울 강남가 같은 곳에 한 10시 넘어가면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에 착안을 해서 조금 가는 방향이 비슷하면 서로의 동의하에 동승을 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개발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에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현행법상 이게 규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증 특례를 통해서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을 앱 기반으로 해서 중계를 하는 것을 허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하고 택시 동승자들은 택시 비용을 반반씩 부담을 하고 또 그 택시 운전기사님은 조금의 이제 할증 승차료를 더 받고 이제 운행을 해서 서로 간에 조금 이제 비용 절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실증 특례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중심의 내국인 공유 숙박 서비스입니다.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숙박 공유 기반 공유 경제 활성화나 지하철 근거 관광 외식업 동반 활성화의 효과를 좀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휴게소 식당과 같은 경우에 주방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례인데 청년 창업 매장의 경우에 이제 실증 특례를 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식품위생법상 동네 장소에서 별도 사업자가 이제 영업 신고를 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 시간대에 한해서 사실 야간에는 고속도로에서도 일부 매장만 운영하고 일부 매장 운영 안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럼 그 공간이 논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에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청년이나 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야간 그 매장을 이용해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서울 안성에서 이제 2개소 기준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2차까지 지정된 6개소 기준으로 총 이제 14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전동 킥보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많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편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생활 서비스를 출시한다. 라는 모토로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이제 이것도 임시허가, 규제 샌드박스상의 임시허가를 통해서 이제 실현된 부분인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대해서 사실 기존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도상에는 구멍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이제 기존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연히 운전면허증 분실도 방지가 될 거고, 사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운전면허증 분실해서 이걸 재발급하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었고,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비용의 낭비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통해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보이스피싱이나 하여튼 그런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이제 예방하고 없앨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출 비교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제 저도 이제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기도 한데 대출을 할 때 어느 상품이 더 나한테 유리한지 사실은 좀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하고 싶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기존 대출 모집인 제도 기준 상에는 대출 모집인은 한 개의 금융회사만 이제 대출 모집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앱을 통해서 금융회사별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을 시청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사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나 편리한 거죠. 네, 그런 부분들 개선이 된 부분이 있었고, 또 알뜰폰, 요즘 이제 알뜰폰 사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기존 이제 모바일 이제 KT SK 이런 주요 대기업들을 좀 이렇게 긴장케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이 알뜰폰 사업 같은 경우 사실 조금 자본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을 금융회사와 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규제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은행법상 은행은 이동통신 사업을 부수 업무로 영위를 불가하도록 하게 정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은행 주도로 금융이동통신사 결합 알뜰폰 서비스를 이제 상품을 이제 내놓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제일금융권 대부분 이제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이 이제 알뜰폰 사업자와 협약을 맺거나 어떤 업무 제휴를 맺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많이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다 신청을 하면 되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ICT 융합, 산업 융합, 핀테크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일단 규제를 신속 확인하고 임시허가 실증 특례를 받으려는 기업은 분야별 전담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 사업이 어느 분야에 속한지 잘 모르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 중첩돼서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상관없이 어디에 문의 신청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관할 부서에서 알아서 이제 이관 처리를 해주고요. 혹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제자유 특구 분야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자유 특구의 지정과 규제 샌드박스 부여를 신청을 하게 되고요. 기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각 부처는 상담 안내 등을 위해서 전담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중이고요. 전화, 이메일,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ICT 융합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산업융합과 관련된 분야는 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그리고 지역혁신과 관련된 분야는 14개 시도별 지방중소기업청 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혁신금융과 관련해서는 핀테크 지원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게 처음인데 그래서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그동안에 이제 대면 강의들을 사실 이제 많이 했었어서 즉석에서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이렇게 상호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강의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제 어떤 재미의 요소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좀 창업의 어떤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나마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저로서는 정말 큰 어떤 보람을 느낄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신 여러분들 또 오프라인상에서도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를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